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표하고자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 주권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4.19 혁명,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슈는 역시 띄우려고 보니까 뜨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나섰거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슈네, 미투 이슈네 이런 이슈들 속에 사실 올 것이 온 거고요. 우리가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근데 조국 수석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는 날까지는 수요일이고 내일 하루가 더 남은 거긴 한데 3일에 걸쳐서 개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잘 받아 적어줘요. 왜냐하면 이게 그림이 돼. 조국 수석이 또 음성도 좋아.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목소리도 좋아, 잘생겨, 콘텐츠도 있어, 거의 완벽한 사람. 조국 수석이 나서니까 이슈가 돼요. 그래서 포탈이나 어디네 지금 덮고 있는데 이 이슈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내용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개헌안 조문 자체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조국 수석이 핵심 골자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청와대가 밝힌 걸 보면은 국회에 대한 A차원이다. 문항 문구가 그대로 나오는 상황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확정인 게 느낌이 좀 강하고 아직까지 오늘 나오는 보도의 내용 보면 아직까지도 국회한테 빨리 니들 개헌해라는 그 신호가 강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국회가 해달라는 그런 어떤 제스처 같은 거죠. 당신네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하니까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슈를 띄워주는 건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정식 발의 때 공개되어야 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해외 순방을 시작했고 돌아오기 전인 26일 날 국회에 발의를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안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전자 결제로 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한 안을 전자 결제로 하기 전까지 국회가 알아서 할게, 지방선거 때까지 할게라고 하면 이 발의는 저는 멈춰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회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었는데 조국 수석이 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직접 그걸 설명하면은 더 이슈는 되겠죠. 왜냐하면 조국 수석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청와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국민들로부터 그게 확정된 안이라는 인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정부는 개헌을 발의하려고 합니다까지. 근데 그 내용이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그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좀 이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날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발표된 것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역순으로. 일단 여기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거예요. 아마 팟캐스트나 같은 우리들 같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바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하죠. 그렇죠. 공산당이다. 빨갱이. 예, 뭐 토지 국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진짜 무식의 극치예요.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각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토지의 공공성에 대해서 과도한 토지의 독점 그리고 토지를 통해서 생산되는 이윤을 토지 보유자가 완전히 오로지 독점하는 이런 경제 형태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경제적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자본주의의 최선도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집을 가졌다고 해서 무한정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독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에서는 다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땅을 가졌다고 해서 무한정 잘 사는 거는 불공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 여러 정권에서 시도했다가 많이 실패했죠. 심지어 박정희 때도. 그러니까 첫날 나왔던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헌법의 기준이 국가예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은 뭐냐면은 국민의 권리로 그걸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이러이러한 거를 받거나 얻거나 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개념이 주체가 국민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두 번째 날도 맥락은 사실상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민주화 부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그중에 경제민주화는 당연히 예상돼 왔던 부분들이고요. 국토와 자원보호 강화도 이 제목만 봐도 느낌이 좀 오시죠? 그리고 토지 공개념의 가장 기본 골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해 이런 게 아니고 토지는 공공재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나가는 그런 방식인 거고. 다음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 저희들이 방송 시간상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강화, 기초 학문의 장려와 과학기술의 목적.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금 헌법에 지금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국민들한테 와닿을 만한 게 바로 토지 공개념의 강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지 공개념이 강화되면 사실 부동산 투기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짤 수가 있거든요. 토지가 없는 입장에서 대환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실제로 개발이익환수법이나 토지 초과이득세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그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강남의 재건축이거든요.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정부에서 파고 들어가서 한 가구당 과한 곳은 8억 정도의 세금을 낼 수 있게 재건축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그 정부에서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재건축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그렇죠. 헌법 소원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예,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정부가 침해한다라고 헌법 소원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이 토지를 뭐 강제 수용하겠다 이런 개념들로 그 저쪽 땡땡땡땡 당에서는 아마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데 강제 수용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공공의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진짜 명백하게 정면으로 배치하는 건 전원개발법 같은 거죠. 박정희가 만들었던 악법 중에 악법인데 나라 한전에서 여기에다가 발전소를 만들 거야 라고 선포하면
그 내 땅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뺏겨서 쫓겨나는 주민들이 우리 뉴스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유한국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렇게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전원개발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에 대해서 꾸준하게 발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법사위에서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만약에 이렇게 기본권을 강화하고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강화하는 이런 헌법이 다시 마련되면 이제 공공을 위해서 사용할 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 나가는 새로운 제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1일차, 2일차를 해서 가장 저는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발안제하고 국회의원 소환제예요. 예. 네. 주체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나라를 다스린다 국가 얘기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다 이 개념으로 예.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완전히 다르더만요. 네, 진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다스렸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가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데 그 정치인들이 우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시스템이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만 엄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눈부라리고 호통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 땡땡땡땡당 보면 자꾸 자유한국당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유당 같은 그 부류들을 보면 자신들이 국정농단을 해오고 사실 자유한국당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보십시오. 이승만 때부터 내려오는 그 네. 몇면이 내려오는 이승만 자유당부터 내려오는. 이승만 하야 도망갔죠 미국으로. 네. 박정희 총 맞아 죽었죠. 전두환 사형받았죠. 노태우도 그랬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김영삼은 좀 애매해. 예, 거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한데 예,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이번에 이명박. 존재 가치가 없는 당이에요 사실은. 해산이 맞다니까요. 맞아요. 존재 가치 없는 당인데 그런 당에 국회의원 나부랭이님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눈을 부라리는 꼴을 보면 이거 개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국민 소환제가 국회의원 소환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아주 적나라하게 바로 이야기할 건데 개헌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팟캐스트 수준에서 관련한 방송들을 여러 번 했잖아요. 뭐 관련자 분들도 나오시고 개헌 예. 어떻게 된다. 그 많은 요구들이 사실상 다 수용된 개념인데 개념적으로 한번 보세요. 근로를 노동으로 이름 바꾼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근데 경제와 안보의 주체는 국민으로 바뀐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 바뀌는 거예요. 공무원의 노동 3권도 허용되는 것이고요. 물론 군인은 제외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발안제, 국회의원 소환제도 있고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게 김기춘의 흔적이죠. 어. 예. 이건 헌법 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뤄도 된다 예, 이런 예. 거고요. 그걸 헌법에 넣어놨다는 거지.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들의 사실상 100% 수용 아닌가. 그게 진짜로 촛불 국민 헌법이죠. 예. 그렇죠. 인권과 기본권과 지방자치 그리고 골목상권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차에 나오는 건 지금부터가 이제 가장 세게 싸워야 될 부분이죠. 이게 권력구조와 헌법기구 그러네. 이 부분에 대한 게 3일차에 나오는데 대통령제냐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야당 측에서는 계속 이제 아마 칼 들고 덤빌 겁니다. 이런 부분이 3일차에 나올 거고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이슈가 돼야 돼요. 막 홍준표는 막말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어차피 홍준표나 등등은 이 이슈가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게 되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걸 애써 무시를 해야지 막말로 휘발유를 보여줄 필요가 사실 없는데 전략도 없어요. 이 멍청한 놈들은. 근데 홍준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다 삽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삽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담뿍 적셔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막 던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죠. 삽질은 아니고.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하는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습니다.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것.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 내가 원내대표도 했고 정치 23년 했습니다.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 리가 있습니까? 예초부터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제명 처리합니다.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입니다. 국민의 여망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에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전문을 먹칠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시도는 우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일 열받는 게 김성태가요. 개헌 이야기를 했어요. 2년 전에. 예. 왜 기억들 아시지만 박근혜가 국회에 와가지고 이게 자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려고 하니까 대통령 발의 개헌하겠다고 국회에서 연설한 적 있죠. 예. 그때 사실상 개헌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지금까지 돼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게 맞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제 와서 대통령이 개헌하겠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하다가 뭐 쳐놀다가 이제 와서 국회 무시하냐?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닌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얘네들이 1년 동안 놀았던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말만 포커스돼서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오는 개헌의 반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꼬투리를 잡았어.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할 게 별로 없어요. 국민의 주권 강화하는 거는.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박근혜가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됐는데 또 대통령제 하자고 사실은 대통령제에 대한 속내에는 반대 생각은 없다고 봐요. 근데 꼬투리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을 반대하는 거야. 촛불의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해를 줄여보겠다고 하는 그 핀트를 공략하는 지점을 딱 그것만 갖고 있어요. 다른 워딩도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추가적인 연구나 사례에 대한 어떤 발표 같은 게 하나도 없이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빡치는 게 그 지점이죠. 제왕적 대통령이란 그 워딩 말고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례를 한번 보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종류나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건 의회가 조금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만 보면 모든 대통령은 제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때 정말 그렇게 초제왕적일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이 신하 노릇을 해줬기 때문에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부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안 받아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그들은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엎드려서 신하가 돼줘서 제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그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거든요.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하고는. 사실 구조상으로 보면 김성태 말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 상황에 국회가 아무리 개헌 논의를 해봐야 대통령이 안 받아주면 끝이라는 정서가 또는 그 구조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들은 평상시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개헌을 공약으로 걸지만 막상 임기에 들어가면 개헌 블랙홀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력이 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에이 개헌 안 해? 이게 계속 정권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가 2년 전에 했던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그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구조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서면 또 개헌 없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국회는 뭔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일단 이분이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좀 공약 걸었는데 어떻게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약도 공약이지만 이번에 개헌을 안 하면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가 봐야 되는 피해가 너무 커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이렇게 질러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대통령이 하면 논란이 되고 안 하면 못하고 이 상황이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26일 전까지 국회의장 뭐 원내의 교섭단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개헌을 며칠까지 합의하기로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건 사실상 없는 걸로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26일 날 그거를 발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 발의 개헌 아니든 국회 발의 개헌 아니든 60일을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60일 주고 나서 뭐 또 어디로 가고 국민들한테 이거를 개헌안을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까지 다 합치면 26일 날 하는 것도 사실상 늦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괘씸한 거는 홍준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찬성하고 나올 거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되면. 그래서 사실은 3분의 2가 찬성할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서 홍준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치를 20몇 년 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 전략이 없겠냐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명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110 몇 석 좀 되잖아요. 116석? 6석.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찬성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사실 그 개헌 자체가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개헌 투표는 기명 투표라고 기명이죠. 들었는데요. 예, 기명 투표고요. 처음에 팩트부터 틀렸다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라 주장이죠. 주장. 그래서 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홍준표 이 사람이 저는 이런 의심도 했었어요. 혹시 추미애 대표가 심어놓은 엑스맨 아닌가? 저쪽을 완전히 본진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자폭을 시키기 위해서 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미인계로 그렇죠. 꽂아놓은. 이 홍준표 발언에 의하면 국회에 들어가면 제명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실 분이 있죠. 김연아 자유당 그 비례대표 의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제명의 길로 탈당당해서 김연아는 지금 전향했어요. 다 전향했는데 마음속에 그 불길은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참 아니 어쨌건 이건 어차피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를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지.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그 모자란 애들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국민들이 막 심하게는 180만 명씩 막 하루에 이렇게 뛰쳐나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탈당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지금 어차피 6월달 개헌은 됩니다.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이 귀찮은데 뭐 자유한국당이 하자는 대로 한번 서가지고 10월달에 할까 하다가 유야무에 넘어가는 그 상황은 안 만들어져. 어떻게든지 발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뭐 보이콧을 하든 뭐하든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촛불이 일어나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정말 수박 거달기식으로 다뤘던 내용이 통과가 안 되고 무산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국정농단이 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홍준표가 먼저 끌려 내려온다고 나는 봐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왕복하게 막고 있으면. 이게 홍준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반대 진영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그 당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말들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되 이런 내용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몰라. 분명히 20일인가 21일까지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또 쏙 들어가고 개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지금 멍멍이 소리로 또 계속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뭐 우리가 서로 반대 진영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당에서 봐도 이건 너무 무리한 거야. 개헌 이슈로 지금 이제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러면 개헌 전쟁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개헌을 완고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선거전에 들어가면 아젠다 싸움에서 져요. 자기 당의 각 시장이나 뭐 의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뭐 이렇게 다 그런 식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젠다로 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80% 가까운 사람들이 개헌하자고 해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선거에서 그런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개헌을 안 하자고 할 명분이 사실 없는 거거든. 국민들이 그중에서도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이 약 80%. 그중에서 사실상 한 3분의 2 정도는 대통령제로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어그로를 끌면 이 이슈가 지방선거를 덮을 이슈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 때 살아날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겨우 원성들이 계속 들어오고 홍준표는 사실상 선거 유세를 갈 곳이 없고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승부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다 대비해놓고 결국엔 개헌 이슈를 애들이 받아주면서 협조하는 모양새로 가면 피해와 구분이 사라져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좋아졌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극렬한 대립구도를 만들어 놓는 순간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은 더 쪼그라든다. 이거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당이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무정당, 산무 후보. 일단 후보가 없어. 난 이거 진짜 불쌍해 죽겠는 게 마이너스의 선. 옛날 같으면 저쪽 당이나 이쪽 당이나 지지율도 비슷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름값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요.
근데 홍준표가 영입하려고 하는 그래서 언론에 뚝 띄우는 족족 나 안 나가 다 된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바퀴벌레가 몸에 앉는 느낌. 홍준표가 이렇게 딱 찍으면 바퀴벌레가 내 몸에 딱 앉아가지고 손대지 마. 막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홍준표가 딱 찍으면 다 싫다 그래. 사실 홍준표가 찍은 사람들이 예전에 새누리당 정도 됐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무조건 출마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꼴을 보면 이거는 극우 보수 완전히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극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 홍준표가 찍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주구장창 떠들어대던 말들은 다 대부분이 건강한 보수를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보수를 다시 세워야 된다.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라 아니고 바른미래당 쪽에서 영입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색깔이.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예전처럼 파워가 엄청나게 세다. 새누리당처럼. 그러면 그냥 묻어가겠지만 파워도 없어. 지지율도 안 돼. 지지율도 안 나와. 정치적인 색깔도 달라. 그러니까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단 서울시장 나간다는 후보가 없잖아. 깝깝한 일이고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지금 남경필로 확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해놨던 사람들이 막 욕하고 있는 거야. 깜냥도 안 되는 대표가 홍준표 말을 그냥 패러디한 거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고 그 남경필은 길이 달리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3분의 1, 3배예요. 3배. 현재 여론조사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마땅치가 않아. 유정복이 인기가 없어요. 자, 수도권이 그렇고 나머지 다 빼고 뭐 호남이나 이런 데 갈 필요도 없고 강원도에도 나갈 후보가 없어요. 그쪽도 그렇고 정보에 의하면은 불경이 다 위험해요. 자유한국당에서. 울산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완과 뭐 같은 도시 같잖아요. 지난 대선 때 울산의 득표율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현직 울산시장도 지금 시청사 압수수색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불경이 다 민주당으로 넘어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김경수 출마가 거의 확실해요. 근데 경남에 자유한국당에 나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다시 거론되는 게 홍어접 발언했던 김태호예요. 너무 신떡밥이다. 신떡밥. 안 그러면 홍준표가 다시 나가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냐고. 그래 후보가 일단 없고요. 다음에 혁신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혁신한다고 했죠. 근데 달라진 게 뭐 있어? 제왕적 대표만 했잖아 지금. 제왕이라는 말을 붙여주기에는 좀 제왕이라는 말이 아까워요. 또 말거리 자꾸 그래. 아니 홍준표 하는 꼬라지를 봐요. 가죽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지가 다 가죽 잠바를 입고 나오는 너무 부끄럽잖아. 알았어. 그럼 내가 바꿀게. 영어 바꿀게. 가죽적.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가 끼커해야 논란이라고 있다는 게 유해와의 예. 성추행 공방 엿단식이 나오고. 연문설 네. 뭐 이런 거. 일단 혁신이라는 게 봅시다. 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당이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공천에서 상향식이 없잖아요. 하향식인데 아예 경선도 없이 다 전략공천. 실제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전략공천일 거예요 아마. 후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혁신 자체의 상징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전에 뭐 이랬었거든. 혁신위원회라는 곳에서 후보를 선발하는 것도 어떻게 하겠다고 내려온 게 있어요. 국민 참여도 막 늘리고 국민 참여 경선 뭐 여론조사 비율 이런 거 만들면 뭐예요. 후보가 없어가지고 전략 공천하는데.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보다 웬만한 후보들은 거대 정당의 후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득표율 15% 정도만 되면 되거든. 떨어져도 네. 자기가 정치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고 돈에 손해 보는 건 없어요. 큰 경력이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10%가 반 해주는 거죠. 돈만 쓰고 쪽만 팔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 선거에 정당인들이 다 리셋했을 때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였어.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후보가 있었다고 하면 막 넘쳐나고 당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하면 혁신도 사실은 따라왔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당은 결국은 사람이 문제고요. 소통 없는 건 다 아시잖아요. 중진들 향해서는 뭐 홍준표가 이런 말 했어. 자기는 한 번도 좋은 선거구에 나가서 당선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남 같은 데도 사실 그렇지 않거든. 자기가 이제 바라보기 나름인데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경남지사 하다가 자기가 보기에는 뭐 정우택이라든지 그 나경원이라든지 하는 부류들이 예. 굉장히 당선되기 쉬운 지역에서 당선돼 왔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뭘 이렇게 건의하면은 무시하고 당의 최고위원을 바로 잘라버려갖고 홍준표에 대한 비판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자기 당 의원들을 연탄가스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지. 예.
어떤 틈새든지 비집고 올라와서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한다고, 당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연탄가스라고. 그 상상력 자체가 대단한 거가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없죠. 일단 아무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아무나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보가 없다면 홍준표나 김성태 둘 중에 나가라. 김성태 좋네요. 그게 맞지. 왜냐면 지도부라고 하는 건요. 지도부라고 하는 건 선당후사, 험지 출마, 백의종군. 원래 홍준표는 대구에 나가고 싶어 했지 않았나요? 대구 북구의 당협위원장이 됐는데 뭐 그건 그거고 홍준표나 김성태를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봅니다. 김성태 의원, 쉐로운은 쇼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저번에 이재정 의원이 국회에서 막 킥킥대고 웃었던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너무 액센트가 이상한 거야. 흉내도 못 내. 야스님이 비슷하게 하네요. 홍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면 재밌겠네요. 그건 굉장히 좀 획기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 중에 하나가 서울이거든요. 수도권에 홍준표 공약했잖아요. 뺏겨서는 안 될 곳, 인천, 경기 아주 중요한 곳인데 둘 다 뺏기게 생겼는데 서울이라도 본인이 나서서 사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진들이나 일각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직접 출마하시오 하니까 홍준표의 말이 걸작이에요. 내가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이 지거나 그러면 내 공백을 비집고 들어와서 당대표 당권 잡으려고 한다. 그런 눈치는 빨라. 어떻게 알았지? 그런 눈치 참 빠르네. 민주주의 국가의 제1야당의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라고 하는 자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립서비스가 있고 진짜로 속내가 있고 행간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대표라면 그게 나왔을 때 비껴갈 수가 있어요. 안철수도 그렇게는 말 안 해. 그러니까 안철수가 홍준표보다는 좀 나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나아. 안철수는 서울시장 나가라고 하니까 대략 속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국민의 요구를 하면 점점점 받들겠다 이런 정도예요. 이제 홍준표가 하는 말을 보면 일기장을 선생님이 검사한다는 걸 모르는 초등학생 저학년 이 마음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만 해야 될 생각을 입으로 해버리는. 그렇게까지 막말을 뱉어내면 보세요. 지금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 그리고 최민희 의원한테 항상 그 정치 교육 받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 또 김종희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가 리스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력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멋있더라고. 그렇게 전략공천이 사실상 결정되니까 중이 저리 신으면 떠나는 게 맞지만 나는 안 나간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계속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중진 의원들. 이 후보로 나가려고 막 최소한 막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무시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칼을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 홍준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당 사람들에 의해서 축출된다니까요. 당을 망친 일종의 자당 농단 같은 거예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있다면 자유한국당 농단은 홍준표 가고 있는 거지. 이를테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그 사람이 법에 의하지 하냐고 마음껏 그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뜻이에요. 농단이라는 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농단 시즌2인 거죠. 홍준표는. 홍준표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자유한국당이 책임론. 그렇죠. 나와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아마 지도부 교체를 시도할 거예요. 그때 되면 홍준표의 약발이 아마 거의 떨어져서 강제로 하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의 임기가 아마도 내년 6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홍준표가 정상적인 사람이란 전제하에서는 지방선거 끝나면 내려놔야 될 거예요. 근데 홍준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어그로를 끄냐면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6개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당대표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요. 내가 당권을 쥐고 있는데 6개를 가져오지 못하면 내려놓겠다고 하니 같은 당내에서 6개를 못 채우게 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당대표라면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당 사람이에요. 그 당의 딱 대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새끼 때문에 당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당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고. 리더십이 그건 쥐뿔도 없는 이 상태인 거야. 그래서 홍준표가 최근에 한 말이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 해야 될 걸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신임 받겠다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다시 출마해가지고. 그게 재신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상력 그 자체가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선거에 패할 가능성이 사실상 50% 이상의 상황.
이 상황이 홍준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 국정농단 시즌2에 의해서 그 여파로 온 것이냐에 대한 자기는 이미 6개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당대표 그만두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물러나기에는 너무 상황이 지금까지도 좋아지지도 않고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선거를 뽑히면 당대표는 임기가 2년이죠. 네. 다음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잔머리 굴리는 그게 홍준표고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자질, 어떤 정치적인 수준, 세력, 단언컨대 홍준표는 박근혜보다 못한 리더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내홍의 발단은 일부 비홍계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홍준표 책임론이었습니다. 지방선거 구인난을 지적하며 홍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이나 재보궐선거의 선수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홍 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이른바 험지 출마론에 발끈했습니다. 편한 지역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정치를 해온 극소수 중진들이 음해하고 있다며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 연석회를 열고 중재 역할에 나서려 했지만 중진 의원들은 불참한 채 별도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꼭 뭐 중진이 참석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당 내적인 문제 저는 치중하지 않습니다. 홍 대표는 반발하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다음 총선에서 강북 험지로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략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홍 대표를 비판해온 박종회 전 의원과 이종혁 전 최고위원을 향해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배은망덕하다고 지적하며 홍 대표를 지원 사격한 겁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장 수석 대변인을 향해 정치를 똑바로 배우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진태 의원까지 나서 최근 당내 친박계를 비판한 홍 대표에게 정치꾼이라며 발언 자제를 주문하고 나선 상황. 시한폭탄처럼 잠재돼 있던 한국당 내 계파 갈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오늘 작심하고 홍준표 대표 비판했습니다. 대표로서 품위를 지켜달라. 요구하는 것도 지쳤다 이제는. 6.13 지방선거까지 홍 대표는 일체 발언을 자제해 주길.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홍 대표가 지난 18일 SNS에 올린 이 글 때문입니다. 보시죠. 아직도 박근혜 미망에 갇혀서 보수우파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극우들의 준동에 좌파들만 미소 짓고 있다. 아직도 박근혜 동정심 팔아서 정치적 연명을 시도하는 세력과는 이제 결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자, 김진태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또 의리하면 또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한 홍준표 대표 향해서 춘향이랬다가 향단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는 향단이로 결정한 모양이다. 차디찬 구석에 누워있는 전직 대통령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 직격탄 날린 겁니다. 아마 김진태 의원의 오늘 이 입장문 받아본 홍준표 대표 속 이랬을 겁니다. 밖에서 이야기가 김 의원님은 친박 팔아서 정치하고 태극기 팔아서 대선 후보 나왔다. 결국 목표는 내년 강원도지사가 목표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강원도지사는 얼마 전에 다른 사람으로 전략공천이 됐죠. 울산 중부경찰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비행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이모 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 일행은 지난 8일 울산공항 귀빈실에서 오후 2시 45분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다가 보안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탑승했습니다. 울산공항 측은 당시 검색대로 가는 길목에서 벌어진 기습 피켓 시위를 피하려다 발생한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정부에서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재건축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헌법 소원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예,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정부가 침해한다라고 헌법 소원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토지공 개념이라는 것이 이 토지를 뭐 강제 수용하겠다 이런 개념들로 그 저쪽 땡땡땡땡 당에서는 아마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데 강제 수용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공공의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진짜 명백하게 정면으로 배치하는 건 전원개발법 같은 거죠. 박정희가 만들었던 악법 중에 악법인데 나라 한전에서 여기에다가 발전소를 만들 거야라고 선포하면 그 내 땅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뺏겨서 쫓겨나는 주민들이 우리 뉴스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유한국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렇게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전원개발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에 대해서 꾸준하게 발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법사위에서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만약에 이렇게 기본권을 강화하고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강화하는 이런 헌법이 다시 마련되면 이제 공공을 위해서 사용할 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 나가는 새로운 제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1일차, 2일차를 해서 가장 저는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발안제하고 국회의원 소환제예요. 네. 주체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나라를 다스린다 국가 얘기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다 이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완전히 다르더만요. 네, 진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다스렸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가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데 그 정치인들이 우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시스템이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만 엄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눈부라리고 호통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 땡땡땡땡당 보면 자꾸 자유한국당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유당 같은 그 부류들을 보면 자신들이 국정농단을 해오고 사실 자유한국당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보십시오. 이승만 때부터 내려오는 그 네. 면면이 내려오는 이승만 자유당부터 내려오는. 이승만 하야 도망갔죠 미국으로. 네. 박정희 총 맞아 죽었죠. 전두환 사형받았죠. 노태우도 그랬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김영삼은 좀 애매해. 예, 거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한데 예,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이번에 이명박 존재 가치가 없는 당이에요 사실은. 해산이 맞다니까요. 맞아요. 존재 가치 없는 당인데 그런 당에 국회의원 나부랭이님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눈을 부라리는 꼴을 보면 이거 개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국민 소환제가 국회의원 소환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아주 적나라하게 바로 이야기할 건데 개헌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팟캐스트 수준에서 관련한 방송들을 여러 번 했잖아요. 뭐 관련자 분들도 나오시고 개헌 예. 어떻게 된다. 그 많은 요구들이 사실상 다 수용된 개념인데 개념적으로 한번 보세요. 근로를 노동으로 이름 바꾼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근데 경제와 안보의 주체는 국민으로 바뀐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뀌는 거예요. 공무원의 노동 3권도 허용되는 것이고요. 물론 군인은 제외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발안제, 국회의원 소환제도 있고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게 김기춘의 흔적이죠. 예. 이건 헌법 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뤄도 된다 예, 이런 예. 거고요. 그걸 헌법에 넣어놨다는 거지.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들의 사실상 100% 수용 아닌가. 그게 진짜로 촛불 국민 헌법이죠. 예. 그렇죠. 인권과 기본권과 지방자치 그리고 골목상권,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차에 나오는 건 지금부터가 이제 가장 세게 싸워야 될 부분이죠. 이게 권력구조와 헌법기구. 그러네. 이 부분에 대한 게 3일차에 나오는데 대통령제냐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야당 측에서는 계속 이제 아마 칼 들고 덤빌 겁니다. 이런 부분이 3일차에 나올 거고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이슈가 돼야 돼요. 막 홍준표는 막말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어차피 홍준표나 등등은 이 이슈가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게 되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걸 애써 무시를 해야지 막말로 휘발유를 보여줄 필요가 사실 없는데 전략도 없어요. 이 멍청한 놈들은. 근데 홍준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다 삽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삽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담뿍 적셔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막 던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죠. 삽질은 아니고.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하는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습니다.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겁니다.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 내가 원내대표도 했고 정치 23년 했습니다.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 리가 있습니까? 예초부터 개헌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제명 처리합니다.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지금 이슈는 역시 띄우려고 보니까 뜨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나섰거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슈네, 미투 이슈네 이런 이슈들 속에 사실 올 것이 온 거고요. 우리가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근데 조국 수석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는 날까지는 수요일이고 내일 하루가 더 남은 거긴 한데 3일에 걸쳐서 개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잘 받아 적어줘요. 왜냐하면 이게 그림이 돼. 조국 수석이 또 음성도 좋아.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목소리도 좋아, 잘생겨, 콘텐츠도 있어, 거의 완벽한 사람. 조국 수석이 나서니까 이슈가 돼요. 그래서 포탈이나 어디네 지금 덮고 있는데 이 이슈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내용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개헌안 조문 자체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조국 수석이 핵심 골자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청와대가 밝힌 걸 보면은 국회에 대한 A차원이다. 문항 문구가 그대로 나오는 상황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확정인 게 느낌이 좀 강하고 아직까지 오늘 나오는 보도의 내용 보면 아직까지도 국회한테 빨리 니들 개헌해라는 그 신호가 강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국회가 해달라는 그런 어떤 제스처 같은 거죠. 당신네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하니까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슈를 띄워주는 건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정식 발의 때 공개되어야 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해외 순방을 시작했고 돌아오기 전인 26일 날 국회에 발의를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안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전자 결제로 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한 안을 전자 결제로 하기 전까지 국회가 알아서 할게, 지방선거 때까지 할게라고 하면 이 발의는 저는 멈춰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회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었는데 조국 수석이 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직접 그걸 설명하면은 더 이슈는 되겠죠. 왜냐하면 조국 수석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청와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국민들로부터 그게 확정된 안이라는 인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정부는 개헌을 발의하려고 합니다까지. 근데 그 내용이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그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좀 이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날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발표된 것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역순으로. 일단 여기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거예요. 아마 팟캐스트나 같은 우리들 같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바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하죠. 그렇죠. 공산당이다. 빨갱이. 네, 뭐 토지 국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진짜 무식의 극치예요. 이게 토지 공개념이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표하고자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 주권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4.19 혁명,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 각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토지의 공공성에 대해서 과도한 토지의 독점 그리고 토지를 통해서 생산되는 이윤을 토지 보유자가 완전히 오로지 독점하는 이런 경제 형태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경제적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자본주의의 최선도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집을 가졌다고 해서 무한정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독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에서는 다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땅을 가졌다고 해서 무한정 잘 사는 거는 불공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 여러 정권에서 시도했다가 많이 실패했죠. 심지어 박정희 때도. 그러니까 첫날 나왔던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헌법의 기준이 국가예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은 뭐냐면은 국민의 권리로 그걸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이러이러한 거를 받거나 얻거나 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개념이 강하게 주체가 국민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두 번째 날도 맥락은 사실상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민주화 부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그중에 경제민주화는 당연히 예상돼 왔던 부분들이고요. 국토와 자원보호 강화도 이 제목만 봐도 느낌이 좀 오시죠? 그리고 토지 공개념의 가장 기본 골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해 이런 게 아니고 토지는 공공재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나가는 그런 방식인 거고. 다음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 저희들이 방송 시간상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강화, 기초 학문의 장려와 과학기술의 목적.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금 헌법에 지금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국민들한테 와닿을 만한 게 바로 토지 공개념의 강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지 공개념이 강화되면 사실 부동산 투기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짤 수가 있거든요. 토지가 없는 입장에서 대환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실제로 개발이익환수법이나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그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강남의 재건축이거든요.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정부에서 파고 들어가서 한 가구당 과한 곳은 8억 정도의 세금을 낼 수 있게 재건축을 하면서